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드디어 직업정보론 대망의 종강 시간입니다. 종강 시간에도 시험 문제가 또 우수수 많이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강하니까 정말 기분 좋지 않습니까? 어렵게만 느껴졌던 아주 방대한 양들이 정리가 되니까요. 물론 한 번은 강의 듣고는 정리되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한 강을 듣고 저 정도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 강의 들으면 저 얘기가 저 얘기구나. 세 번 강의 들으면 답이 팍팍 올라옵니다. 기출 풀어보면 기본 8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80점만 맞으면 됐죠. 뭐하러 100점 맞아요. 자, 자격제도 EME 고용정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기술 기능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 검정 기준, 국가기술 자격 검정 기준입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이 등급 5가지는 외울 거 없고요. 밑에가 5태가 나왔네요. 기능 4입니다. 맨 밑에가 기능 4. 5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변별만 하면, 가려만 내면 돼요. 변별만 하면 된다. 2차에는 안 나옵니다. 1차만 나오기 때문에요. 포인트. 1차가 나오는 건 포인트만 잡으면 돼요. 기술자 제일 높죠. 그래서 해당 종목의 고도의 전문 지식, 고도 나왔다. 제일 높다. 고도 나오면 답이 기술사입니다. 기능장. 제가 이제 떡공장에 갔단 말이에요. 떡공장에 가는데 몇 년 동안 떡만 주물러요. 이건 뭐예요? 숙련 기능. 숙련 기능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숙련 기능이라는 말이 나왔다. 숙련 기능. 떡공장에서 떡 만드는 숙련 기능을 나왔다 하면 이건 기능사예요. 근데 10년 동안 떡공장에서 있다 보니까 기술을 이제 최고의 기술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반죽을 딱 지면 그냥 하트예요. 하트 멋지죠. 이건 그냥 숙련 기능이 아니라 최상급 숙련 기관이죠. 최상급. 그래서 최상급 숙련 기능 나오면 답이 기능장이에요. 명장, 기능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최상급 숙련 기능, 기능장. 그냥 숙련 기능 나오면 기능사. 최상급 숙련 기능 나오면 기능장. 기사는 우리 시험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필기, 실기를 같이 보죠. 이걸 필기, 실기를 같이 보는 걸 공학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학적 기술 나오면 기사. 기초, 필기만 본다. 기초 이론. 기술 기초 이론 나온다. 기초 이론 및 숙련 기능. 그래서 기초 이론이라는 말이 나오면 답이 산업기사. 기초 이론 나오면 답이 산업기사. 숙련 기능만 나오면 답이 기능사. 고공학적 나오면 기사. 최상급 숙련 기능 나오면 기능장. 고도 나오면 기술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능사에서 산업기사로 가는 때는 1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기능사에서 기사로 갈 때는 3년의 경력이 필요하다. 1, 3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기능사에서 산업기사 1년, 기능사에서 기사 3년. 포인트 잡으시고요. 나머지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도 하나 나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고요. 기능장만 봅니다. 기능장. 시험 방법은요. 객관식 필기 시험을 보고요. 작업형 실기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데 기능장은요. 작업형 실기 시험인데 단답형입니다. 그래서 단답형 시험을 본다. 아무래도 명장 기술직이니까요. 객관식 필기시험, 단답형 실기시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볼 거 없습니다.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다 보면 머리 아픕니다. 여기도 설명했죠. 그래서 기능사에서 1년, 산업기사, 산업기사에서 기사 3년, 기능사에서입니다. 기능사에서 산업기사 3년, 1, 3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능사에서 산업기사 1년라고요. 기능사에서 기사 3년.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정리. 기능사에서 기사 수정 부탁드리고요. 서비스 분야 쭉 나오는데요. 서비스 분야의 기술 응시 자격은요. 기본 3인방 이겁니다. 기본 3인방 루트예요. 1급 응시 자격은 2급 자격을 취득 후 2급 자격을 취득 후 2년 2급을 취득하고 2년 있다가 1급을 볼 수 있습니다. 2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무 경력 3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상담사 2급을 안 따면은 실무 3년이 필요합니다. 1급을 보려면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도 인정을 한다라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급 과정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1급 과정은 아마 3, 4월쯤에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급도 앞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뭐 나중에 또 별도로 OT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급이요. 이제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는 의무적으로 직업상담 1급 자격증 있는 사람을 이제 고용하라라고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에 영향을 받아서 1급 과정도 아마 3월이나 4월쯤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공무카페에 오픈이 됩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전문 상담사도 뭐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틀은요. 2급을 따면 2년 후에, 2급을 안 따면 3년 후에 1급을 볼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가 시험 문제입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임상심리사와 컨벤션 기획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임상심리사와 컨벤션 기획사. 임상심리사는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실습 수련을 받은 사람 또는 2년 이상의 실습 수련입니다. 4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2급 자격을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해서 5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어렵습니다. 임상심리사 어렵다. 1급 보기가 어렵다라고 보고요. 컨벤션 기획사는요. 컨벤션 기획사가 뭐냐면요. 예식장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컨벤션 기획사는 국제회의, 예를 들면 국제회의 주관사예요. 국제회의. 그래서 뭐 부산에서 뭐 국제경제인연합회 회의 이런 거 주관할 때 이런 기획하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큰 행사를 기획하는 걸 컨벤션 기획사라고 한다. 그래서 기획사는 해당 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 후 얘는요, 동일 직무에 2년이 아니라 1년을 더 추가합니다.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컨벤션 기획사는 2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또 유사 직무에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급을 안 따면, 그래서 2급을 따면 2년이 아니라 1년 추가 3년이다. 2급을 안 따면 4년이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건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주로 이제 중국에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막 그 미용 성형수술하려고 우리나라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프 정도 가면 막 중국 사람들 다 테이프 붙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술하러 온다. 이런 걸 관할하는 걸 이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특별하게 관광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 또 관광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아무거나 시험을 못 봐요. 이 관련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건의료와 또 관광 분야의 학과에서 전문적인 과정을 있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중 응시 자격에 제한이 있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답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응시 제한에 제한이 없는 것은 뭐예요? 뭐 사회조사 분석사, 소비자 전문 상담 2급, 텔레마케팅사, 스포츠 경영사, 워드 프로세스, 직업상담사 2급, 전산회계 이런 거 다 응시 자격이 없습니다.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에 관한 내용 중에서 쭉 나오는데요. 컨벤션 기획사라고 있죠. 여기 하나 빠졌습니다. 컨벤션 기획사. 컨벤션 기획사는 기획이죠. 그래서 경영회계 사무에 해당됩니다. 컨벤션 기획사. 다음 중 국가기술 자격에 관한 내용의 설명 중, 직무 분야의 설명 중 틀린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그럼 컨벤션 기획사가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로 나옵니다. 컨벤션 기획사는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가 아니라 경영회계 사무다.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포인트 잡으시고요. 나머지 시험이 안 나옵니다. 실기 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 쭉쭉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면 미쳐버려요. 실기 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 근데 실기 능력이, 즉 실기 시험만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종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필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피부 미용사,
피부 미용사. 왠지 피부 미용사는 이 필기를 안 볼 것 같잖아요. 이제 피부 미용사는 필기 본다. 그래서 얘를 외우는 게 더 빠릅니다. 얘 외우는 것보다요. 필기 시험 보는 거,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종목이 아닌 것은 피부 미용사 시험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랜덤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피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떨 때는 피부, 어떨 때는 한복, 어떨 때는 사진.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필기 시험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음 중 필기 시험이 면제되지 않는 종목은 라고 하면 이 셋 중에서 하나인데 피부가 시험 제일 많이 나오더라. 이러면요.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개 외우면 이거 외울 필요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우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나옵니다. 필기 시험과 실기 시험을 연속해서 실시하는 국가기술 자격은 무엇이다? 답이 워드 프로세스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입니다. 그래서 NCS 표준 개념을 만들었다. 근데 필요한 능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NCS라고 한다. 근데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다? 세 가지다. 지식, 기술, 태도, 지기태.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가 필요한 능력이다. 표준 능력을 평가할 때 지식, 기술, 태도다. 이거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 해두시고요. 나머지들은 뭐 쭉쭉 넘어가도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NCS의 분류 체계는 직무 유형을 중심으로 단계별로 구성하였다 쭉 나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한국고용직업분류 캐코를 중심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 표준산업분류 등을 참고하여 말했다. 그래서 얘도 뭘 중심으로요? 우리나라 토종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중심으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직업이니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4개 단위로 구분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구성이 쭉 나옵니다. 여기도 한 문제 나옵니다. 직무는 2차는 안 나옵니다. 1차만 나오기 때문에 안면 타당도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가 있는데 능력 단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직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준 능력 이거는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능력 단위가 있고 능력 단위의 부하들이 얘들이에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NCS 직무 능력은 능력 단위와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및 직업 상황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들은 한 라인인데 한 라인이 아니에요. 얘하고 얘는 얘가 대장이고 얘는 부하예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능력 단위 밑에 능력 단위 요소와 적용 범위, 직업 상황이 있는 겁니다. 다시 갑니다. 시험 문제. 시험 문제는 말장난입니다. NCS의 직무, NCS 직업 분류에서 능력 직무란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및 직업 상황 등으로 나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삑살이에요. 얘가 더 크고 얘들은 부하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 기술, 태도, 지기태로 나눴다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쭉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8단계 수준이 나옵니다. 8단계 수준이 나오는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4수준입니다. 4수준.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은 몇 수준입니까? 답이 4수준이다. 라고 보고요. 몇 개 수준이다? 8수준으로 나왔다. 시험에는 9수준, 7수준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8수준이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넘어가고요. 국가직무능력 특징 어쩌고 나옵니다. 다 했습니다. 고용안정사업가입니다. 고용창출이 있고요. 이 내용이 복잡한데요. 이런 건 기초에서 다루는 게 더 간결합니다. 큰 틀만 잡고요. 큰 틀은 뭐냐면요. 고용 창출은 고용을 만드는 겁니다. 고용 창출, 고용 한 개를 두 개를 만드는 거. 뭐예요? 교대 근무죠. 그래서 하나의 일자리를, 왜냐하면 직업상담사, 오전 근무, 그 다음에 오후 근무, 교대 근무. 그럼 일자리가 두 개죠. 그래서 교대제 근무, 교대 근무하면 답이 뭐예요? 고용 창출이다.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쭉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입니다. 고용 조정. 고용 유지 지원, 고용 조정. 뭐 그 말인데 경기의 변동, 산업 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 안정 쭉 나옵니다. 쭉쭉 나오다가요. 시험 문제 같으면 시험에 지가 써 있습니다. 고용 유지 조치. 뭐 이런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오는 답이 고용 조정 지원이다. 고용 유지, 고용 조정, 찌찌뽕. 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쭉쭉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도 볼 거 없고요. 고용 창출은 교대 근무다. 뭐 이것만 보고요. 고용 창출 교대 근무, 고용 조정, 고용 유지 지원금, 전직 지원 장려금.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1급 자격증, 1급 자격증을 다른 말로 이제 전직 지원 사라고 이제 이름을 가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직 지원사, 그래서 직장을 옮길 때 300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직 지원사를 두자라고 하는데 전직 지원사를 직업상담사 1급 있는 소지자로 대체하자, 뭐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전직 지원사, 직업상담사 1급 소지자, 뭐 찌찌뽕 같은 맥락입니다. 전직 지원 장려금, 고용 유지 지원금, 이걸 이제 고용 조정이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육아휴직 나오면 답이 고용 촉진이다. 고용 촉진 나오면 육아휴직. 그래서 육아와 관련됐다라고 나오면 답이 고용 촉진. 그래서 큰 틀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쭉쭉 넘어갑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그렇죠. 뭐 볼 거 없습니다. 여기도 볼 거 없고요. 직업훈련의 분류, 여기서 나옵니다. 이건 1차, 2차 같이 나옵니다. 직업훈련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직업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이 있고요.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이,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목적. 어떤 목적이냐 이거예요. 양이 있습니다. 착한 양이 남한으로 전향했다. 그래서 양, 전, 양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양, 전, 향. 착한 양이 남한으로 전향했다. 양, 전, 향. 양성훈련. 직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기초직무를 습득하는 것은 양성입니다. 기초직무를 하고 더 높은 직무는 향상훈련입니다.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다른 직장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거, 이걸 전직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전향, 이걸 훈련 목적입니다. 이거 외웠으면 다 끝났습니다. 직업훈련의 구분에 따른 목적이 아닌 것은 양전향 아닌 놈이 답이겠죠. 훈련 방법에 따른 구분이 아닌 것은 양전향 들어간 놈이 답이겠죠. 그래서 이거 비교만 하면 되겠습니다. 훈련 방법에는요, 집체 있습니다. 집체는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전용 시설에 모여서 한다. 훈련 전용 시설 나오면 답이 집체훈련입니다. 나머지는 뭐 2개 이상 훈련을 하는 거 혼합훈련이고요. 그래서 집체 현장 원격 혼합은 훈련 방법이다. 전용 시설에서 하는 건 집체 훈련이다. 뭐 이 정도만 알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고용정보의 주요 용어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동시장론하고도 겹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론에서도 제가 다룰 건데요. 큰 틀을 미리 정할게요. 큰 틀을 정하면요, 인구가 있습니다. 인구가 있고요. 인구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습니다. 이 고용정보는 직업정보하고 노동시장론하고 둘이 똑같이 겹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좀 쓸까요? 어차피 겹치는 부분 중요하니까요. 이 큰 틀만 잡으면 이 맞는 키입니다.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다. 생산 가능 인구. 이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라고 합니다. 15세 이상 인구.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15세 생산 가능 인구는 몇 세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15세 이상 인구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또 한 문제 맞았죠?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눕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눈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요,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눈다. 이렇게 나눕니다. 취업자는 다시 자영업자와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로 나눈다. 요 틀을 잡아야 돼요. 이걸 종사상 지위라고 합니다. 용어에 여기에 있는 용어에 나오는 종사상 지위, 경제와 관련된 종사상 지위라고 합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종사상 지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아닌 게 답입니다. 답이 관리자예요. 관리자 없잖아요. 그래서 답이 관리자는 종사상 지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관리자는 이 경제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구나. 경제 용어를 종사상 지위라고 한다. 관리자는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 더 갑니다. 인구가 있고요. 인구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 이상 인구라고 하고요. 이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는 다시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누고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예요? 생산 가능 인구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한다라고 하고요. 취업자는 다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다. 이 무급가족 종사자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무급가족 종사자는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무급이에요. 가족 종사자. 가족에서 가족끼리 떡공장을 해요. 가족끼리 떡공장을 하는데 이 떡공장에서 내가 일주일에 18시간을 도와줘요. 떡공장에서. 가족 공장이니까 18시간 도와주면 취업자를 본다는 겁니다. 도와주더라도 취업자를 본다. 몇 시간 일하면요? 18시간 이상 일하면 가족끼리 회사를 하는데 이 가족끼리 일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월급을 안 받더라도 무급이라도 취업자를 본다. 이걸 무급 가족 종사라고 합니다. 외우기 쉽게요. 무급, 월급 안 받으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월급 안 받으면 무급 1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 몇 시간이요? 무급 18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20시간, 30시간 막 이렇게 나옵니다. 15시간도 아니고 20시간도 아니고 30시간도 아니고 무급 A18, 무급 18 나오면 또 5점 먹고 들어갑니다. 무급 가족 종사자가 20명이에요. 자영업자가 80명이에요. 그럼 취업자는 몇 명이에요? 100명이다. 뭐 산수죠. 그래서 이 흐름 잘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반복 학습입니다. 제일 먼저 인구가 있고 총 인구 중에서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한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을 말하고 이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를 의미한다. 이 취업자는 자영업자 플러스 무가족 종사자를 취업자. 물론 뭐 직장 다니는 사람 취업자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라고 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틀 잡고요. 또 노동시장론에서도 뭐 징그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까지 제가 또 노동시장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노동시장론에서 강의를 들으면 또 반갑겠죠. 그래서 이 틀을 오늘 꼭 외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계속 외워야 됩니다. 총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다.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다.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즉 실업자도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다 라고 하고 취업자는 물론 직장 다니는 사람 플러스 자영업자 플러스 무급가족 종사자다. 무급가족 종사는 가족끼리 회사를 운영할 때 무급 월급을 안 받지만 무급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를 본다. 시험 문제입니다. 이 큰 틀 잡았으면 다 했습니다.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나왔고요. 경제활동 더하기 비경제활동 나왔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다라고 하고요. 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제활동 인구 실업률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시험에 잘 나오는 3인방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것도 공식 지금 이건 계산 문제도 잘 나옵니다. 특히 실업률 계산 문제 잘 나옵니다. 실업률 할 때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TV를 가끔 보면 수요일 날 골 때리는 그녀들 아주 제가 재밌게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밌어요. 골 때리는 그녀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제가 응원도 하고 재밌는데 골 때리는 그녀들에서 그 개그맨 그 이름이 뭐더라고요? 그 개벤저스인가 하여튼 그 개그맨에 이경식 씨가 나오더라고요. 이경식 씨 한동안 참 개인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방송 활동도 하고 실업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할 때 키워드는 경실, 이경식 씨한테 죄송하지만 이경식 씨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실업률 공식은 경실이다. 실업률 하면 뭐예요? 경실이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다. 이게 공식이에요. 다시 갑니다. 실업률 나오면 답이 뭐예요? 경실이다. 경제활동 인구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외우기 쉽죠? 경실이 실업률이다. 라고 보시고요. 계산 문제 나옵니다. 계산기 여러분 수험장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기 사용법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또 너무 우리가 공부를 오래 안 하는 분들은 헷갈려요. 이건 아실 겁니다. 밑에가 분모입니다. 위에가 분자입니다. 계산기 누를 때 분자부터 누릅니다. 그래서 분자 먼저 누르고요. 분자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분모 누르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0 누르면 답이 나옵니다. 또 공식 열심히 외웠는데 가만히 있어봐. 뭐부터 누르야지? 분모 누르고 분자 누르고 곱하기 100 누르면 여지없이 답이 또 4번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싸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꼬시는 겁니다. 분모부터 누르는 게 아니라 계산기 사용법 다시 갑니다. 분자부터 누른다. 그 다음에 분모 누르고 곱하기 100이다. 또 이런 분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오프라인 강의할 때 진짜 싫어합니다. 답이 안 나와요. 봤더니 분자 곱하기 분모 곱하기 100 하면 계산기 꽉 찹니다.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분자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 해야 됩니다. 정말 친절한 강의입니다. 계산기 사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다시 갑니다. 분자부터 누르고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 하면 답이 나온다. 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죠. 가로로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이름 헷갈리지 마세요. 앞에 게 분자입니다. 앞에 게. 뒤에 게 분모입니다. 예를 들면 경실하면요. 실업자 수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분자다. 뒤에 게 분모다. 위에 게 분자다. 밑에 게 분모다. 분자 나누기 분모 곱하기 100 하면 된다. 참 계산기 사용법까지 정말 아름다운 강의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경제활동 참가를 하려면 힘이 나야죠. 힘이. 신이 주신 가장 큰 좋은 식품이 생강이래요. 생강이 너무 흔하니까 우리가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만병의 근원이 몸이 차서 그렇다는 겁니다. 몸이 차서. 그래서 몸이 차서 그렇기 때문에 몸을 온도를 올려야 된대요. 요즘 TV에서 오미크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게 되면요. 오한이 나오는데 오한. 몸이 막 으시시 춥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덮이는 역할, 면역을 증강시키는 최고의 식품이 생강이래요. 여러분들 생강 많이 드셔야 됩니다. 생강. 이 충청도 사투리로 생강을 생경이라고 그래요. 너 생경 먹은겨? 생경. 생경을 먹어야 힘이 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하려면 힘이 나야 된다. 생경 먹어라. 생경. 그래서 생경이다. 생경.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 생산 가능 인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했죠. 생경 먹어라. 생산 가능 인구분의 경제활동 인구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고용률 잘 나옵니다. 3인방. 고용률은 고생해서 취해라. 그래서 고생취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직업 정보에서는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이 생산 가능 인구를 또 신규 구직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용률. 그래서 구취 두 가지 외우세요. 워크넷으로 계산할 때는 신규 구직자 구취는 이게 취업률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뒤에 또 설명을 드리지만 하여튼 고용률 생취를 다른 말로 구취. 그래서 워크넷을 할 때는 구직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취업자는 뭐냐면요. 조사 대상 기간에
취업률 조사 대상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했다. 무조건 취업자예요. 즉 1년 내에 놀다가 조사 대상 기간에 1시간 딱 일했어요. 이 사람 취업자예요. 왜 그래요?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가요. 다시 갑니다. 취업자는 뭐예요?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라고 명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 여기는 다 있죠.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인구 빼기 실업자는 취업자 수다. 또는 임금 근로자 더하기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는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를 비임금 근로자라고 한다. 그래서 임금 근로자 더하기 비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더하기 무급 가족 종사자.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수 빼면 취업자 수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보고요. 취업률 갑니다. 취업률은요. 아까 설명드렸죠. 취업률을 노동시장론에서는 고용률이라고도 합니다.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노동시장론에서 고용률을 구할 때는 생치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근데 직업정보론에서는요. 직업정보는 워크넷에 가입된 숫자를 갖고 통계를 내는 겁니다. 워크넷. 그러니까 워크넷에 가입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보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일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천만의 말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요. 워크넷에서 신규 구직인원, 신규로 구직인원을 신청한 그 신규 구직인원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다. 이게 취업률이다. 그래서 취 나옵니다. 취 나오면 구취 이렇게 외웠어요. 구취. 그래서 신규 구직인원분의 취업자 수, 즉 취업자 수 나누기 신규 구직인원 곱하기 100. 구취 나오면 뭐예요? 취업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볼 거 없고요. 큰 틀로 다 했고요. 실업률 아까 설명드렸죠. 경실이다. 경실이 나왔고요. 고용률 생치다. 생치 15세 이상이다. 15세 이상이다. 고용률 나왔고요. 이런 내용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취업률이 여기서는 직업정보에서는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종사장 지위 쭉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쭉쭉 나오는데 종사장 지위가 아닌 것은 시험에 나옵니다. 관리자는 아니다. 답이 관리자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형태에 무급 가족 종사자 18시간 이상 나왔죠. 그래서 큰 틀 다 지금 제가 정리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형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용 근로자가 있고요. 임시 근로자가 있고요. 일용 근로자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일용 근로자와 임시입니다. 상용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없는 정규직이에요. 정규직이다라고 하고요. 임시 근로자는 임시 근로자, 땜빵이 아니라 임시직, 계약직이에요. 즉 계약직이다. 계약직이니까 뭐예요?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이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임시 근로자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일용 근로자는 뭐예요? 1개월 미만인 근로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이 노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근로자를 일용 근로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구인 구직 용어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도 취업률 나오면요. 취업률이 있고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취업률이 있고 충족률이 있습니다. 더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지만 이제 헷갈리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직업 정보에서는 취업률, 충족률, 치읓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노동시장론에서는 고용률이라고 한다. 고용률은 고생해서 취한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건 고용률이고요. 직업 정보에서는요. 취업률, 충족률
취업률은 근로자가 원하는 거고요. 충족률은 얼마큼 사람이 충족되었냐, 회사 사장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장이 원하니까 사람을 구하는 거겠죠. 사람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구인 인원이다라고 하고요. 취업률은 내가 취업을 하는 거죠. 구직자죠. 그래서 구직자. 그래서 신규는 워크넷에 가입된 걸 신규라고 합니다. 구직자분의 취업 건수 곱하기 100. 구치는 취업률. 여기도 구치는 충족률. 근데 구인자는 충족률, 구직자는 취업률. 치읓, 구치 이렇게 하면 2개 외웠습니다. 유효 구인 인원은요. 유효 구인 인원은 유효한 거예요. 뭐가요? 사람을 구하는 게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게 유효하니까 일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일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알선할 일자리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유효 구인 인원이다. 유효하다. 사람을 구하는 게 유효하다. 왜 사람을 구해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선 가능한 일자리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유효 구인 인원이다. 이건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알선 건수가 합니다. 알선 건수는요. 알선율이죠. 알선율. 이건 알 거고. 알선율. 알선율 누구를 알선해야 돼요? 구직자를 알선해야죠. 어떻게 알선해야 돼요? 일자리를 알선해야죠. 그래서 구할하라. 구직자를 구할하라. 알선율. 그래서 구할하라. 구직자분의 알선자 건수 곱하기 100. 그래서 알선자 건수, 알선 건수. 그래서 구할하라. 그래서 구치 중에서 구인자가 나오면 뭐예요? 충족률이고요. 구직자가 나오면 취업률이고요. 구할하라라고 나오면 알선율이고 해서 이런 키워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시임금과 희망임금이 있습니다. 제시임금은요,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즉 사장이 직원한테 제시하는 거. 얼마 주겠습니다. 월급, 우리 회사는 월급이 200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걸 제시임금이에요. 희망임금은요, 내가 받고 싶은 임금이에요. 나 200은 너무 차고 250은 받아야 돼. 이게 희망임금이에요. 이 희망임금,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이걸 의중임금이라고도 해요. 의중임금, 희망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시험 문제입니다. 희망임금 충족률. 내가 희망임금을 충족하려면 네가 제시한 거 얼마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네가 먼저 까봐. 그래서 앞에 제시가 와야 돼. 네가 먼저 까봐. 제시임금 나누기 희망임금 곱하기 100.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건 가로 나올 때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임금 충족률에 대한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네가 먼저 까야 내가 희망이 충족되는 걸 알지. 그래서 네가 먼저 까봐. 제시임금 나누기 희망임금 곱하기 100. 앞에가 분자니까 제시가 위에 가고 밑에가 희망 가고 곱하기 100.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신규 구직 인원 분해, 즉 워크넷상에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 분해, 또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 신규 구직 인원 분해, 신규 구인원, 이건 구인 배수라고 그래요. 구인 배수 또는 구인 배율이라고 합니다. 구인 배수, 구인 배율은 사람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 키워드예요. 사람에 대한 배율, 구인 배율 또는 구인 배수는 뒤에 곱하기 100이 없다. 이 공식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곱하기 100이 없다. 그래서 신규 구직 인원분의 신규 구인, 구직분의 구인, 신규 구직분의 신규 구인, 곱하기 100이 절대 없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곱하기 100이 없으니까 퍼센테이지가 쓴다 안 씁니다. 만약에 공식이 0.5가 나왔다. 0.5가 구인 배율, 구인 배수입니다. 0.5% 하면 삑살입니다. 구인 배율, 구인 배수는 곱하기 100이 없다. 신규 구직 인원분의 신규 구인 인원이다. 구직분의 구인,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파트를 다 했고요. 나머지들은 뭐 볼 거 없고 다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설명 여기서 다 드린 겁니다. 입직률 하나 보면요, 참 외울 것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외워놓으면 여러분 노동시장에서 아주 편합니다. 입직률은요,
입직을 얼마큼 했냐 이겁니다. 그래서 워크넷상의 전월말 고용자 수 분의 당월 입직자 수, 당월 이번 달에 몇 명이나 입직했나. 그래서 당월 입직자는 물론 신입사원 플러스 전입사원, 신입사원, 전입사원 다 포함되겠죠. 예를 문제 가겠습니다. 10월 달에 신입사원과 신입사원이 80명, 전입사원이 20명, 100명이죠. 전월말 고용자 수가 예를 들면 200명이다. 그러면 답 나오죠. 200분의 100 곱하기 100 하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공식 당월 입시자 수 나누기 전월말 고용자 수 곱하기 100을 입직률이라고 한다. 입직자는 신입사원 플러스 전입사원을 말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다 공부했습니다. 경실이 나왔고요. 구치 나왔고요. 생경 나왔고요. 충족률 구치 나왔고요. 구치에서 여기서는 충족률은 9인이다. 구하라라 알 수 없는 나왔고요. 신규 구인 인원 나누기 신규 구직분의 구인 인원 나누기 구직자 곱하기 100이 절대로 안 들어간다. 이거는 구인 배율 또는 구인 배수라고 한다라고 보고요. 유효 구인 인원 나누기 유효 구직 인원은 유효 구인 배율이다. 라고 보고요. 여기도 곱하기 100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배율자 나오면 곱하기 100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중임금 충족률이라고 하고 희망임금 충족률이라고 한다. 네가 먼저 까봐 제시임금 나누기 의중임금 곱하기 100이다 라고 하고요. 성비는 남자 나누기 여자 곱하기 100이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비 105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성비 105란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을 성비 105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갑니다. 성비 105가 뭐예요? 여자 100명당 남자 105명이다 라고 하고요. 조사 통계 쭉 갑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큰 스토리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자는요. 보통 기준월 15일 기준을 포함한 15일을 기준 포함한 일주간이다. 15일이 포함한 일주간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전화조사 및 면접조사를 한다. 그래서 조사는 뭐예요? 15일을 포함한 15일을 시험에는 15일 날 이렇게 15일에 조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15일 날이 아니라 15일을 포함한 일주간을 조사 기준으로 한다. 조사 기준입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고용 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는 이건 조사 기준이에요. 실행은 15일이 포함한 일주간에 한다라고 나옵니다. 15일이 포함한 일주간은 조사 기간이고 실행은 그 다음 주부터입니다. 조사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다. 그래서 실행은 그 다음 주부터 한다라고 보고요. 방법은 전화조사 플러스 면접조사다. 어떻게 조사한다? 한 사람을 보고 쭉 조사하는 겁니다. 이걸 패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V 보게 되면 뭐 여당 패널, 야당 패널 나오죠. 대표 선수를 뽑아서 쭉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사냐라고 하면 답이 패널 조사다. 패널 조사 나오면 답입니다. 뭐 쭉쭉 나옵니다. 나머지 또 볼 거 없고요. 여기 노동시장론 다음에 할 거고요. 다시 갑니다. 조사 여기서 방대한 양 여러분 다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고용 형태별 근로자 패널 조사. 그래서 주로 조사 통계는 어떤 조사다? 패널 조사다. 그리고 면접 조사와 또 전화 조사를 함께 한다. 토요일, 15일이 포함된 일주간을 조사 기준, 조사 기간으로 설정한다. 조사가 끝나고 실행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주부터 실행한다.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갑니다. 면접 조사와 전화 조사를 함께 한다. 패널 조사라고 한다. 15일을 포함한 일주간을 조사
기준, 조사 기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지만요. 뭐 지금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면 노동시장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망의 직업정보론 종강 땡 마치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